계좌에 10억이 입금됐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러 들른 농협 앞 ATM에서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문자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손녀 서연이 학교 보내고 파출부 일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어요. 강현주 고객님, 은행 금융 이상거래 감지팀 김지영입니다. 계좌에 고액 입금 건이 확인되어 연락드렸습니다. 통장 확인해 보셨나요? 두 번째 문자에 뭔가 이상하다 싶어 은행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단화와 평소 파출부 일할 때 입는 바람막이 차림 그대로였죠. 젊은 창구 직원이 제 통장을 확인하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강현주 고객님 맞으시죠? 어젯밤 10억 원이 입금되었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직원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이내 다른 직원이 나와 공손히 인사했어요. 강현주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VIP 상담실입니다. VIP 상담실이라니. 우리 같은 시골 아줌마가 평생 들어가 볼 일 없는 곳이죠. 따라가는데 뒤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분이 맞대? 응, 그 장기기증. 쉿, 목소리 낮춰. 장기기증이란 단어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5해 전 교통사고로 잃은 내 딸 은지가 장기기증을 했었거든요. 세상 누구보다 착했던 내 딸. 상담실로 들어가기 전에 직원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 봉투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봉투엔 장기기증 유족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려 봉투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VIP 상담실 문 앞에 서자 직원이 조심스레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는 한 남자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어요. 희끗희끗한 머리, 고급스러운 양복 차림. 그런데 그 뒷모습이 낯익었어요. 수십 년 전 내 젊은 시절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사람. 여기가 맞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1978년 여름 구로공단에서 야학 교실로 향하던 그날 책 이야기에 웃음 짓던 그 청년의 얼굴이었습니다. 연주야. 목소리도 그대로였어요. 시간만 흘렀을 뿐 47년 전 그 다방에서 내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 그리고 제 시선은 그의 목 아래로 내려갔어요. 셔츠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붉은 흉터. 심장 이식 수술 자국이었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흐려졌어요. 정훈의 말이 수중에서 들리는 것처럼 아득했습니다. 연주야, 나 때문에 미안해. 내 딸이 내 가슴에 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눈앞이 새하얘지며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엇것 같은 시간 동안 쓰러지면서 아득한 의식 속에서 마지막 생각은 우리 은지였습니다. 내 전부였던 딸이 나를 버린 남자의 심장이 되어 돌아오다니. 눈을 떴을 때 제 앞에는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VIP 상담실 소파에 누워 있었던 거죠. 맞은편에는 그 사람, 정훈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주름졌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은행 직원이 물었어요. 10억이라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 출처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박정훈님께서 송금자로 확인되어 같이 오시라고 했고 두 분이 아시는 사이라는 건 저희도 몰랐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잠시 두 분이서 대화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나가고 나서야 맞은편에 앉은 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신이 들었니, 연주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그 목소리, 다방에서 조심스레 내 이름을 물었던 그 말투 그대로였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나 봅니다.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충격인지 감정이 뒤섞여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셔츠 단추를 두어 개 풀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크고 선명한 수술 흉터가 있었죠. 5년 전 심장 이식을 받았어. 말기 신부전이었거든.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내 생명의 은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었어.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기증자 가족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5년이 걸렸어. 기증자의 이름을 알아내는 데만. 강은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몰랐어. 하지만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아이의 어머니 이름이 강현주라는 것. 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출생연도 1979년. 그때 알았어. 내가 찾은 건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내 딸이었다는 걸.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내 딸의 심장이 그 사람 안에서 뛰고 있다니. 내 전부였던 은지가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니. 딸의 심장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사실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도는 정우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10억의 입금증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잠이 들어 내 안에서 뛰는 심장이 우리 딸이라는 걸 알게 된 후로는 그 소리가 나를 자책해. 왜 돌아오지 않았냐? 왜 알아보지 않았냐고.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렀어요. 내 생명을 구한 심장이 우리 딸의 것이라니. 신의 장난이 너무 잔인해. 저는 봉투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정훈의 셔츠 깃을 움켜쥐었어요. 감히 우리 딸이라고 말해요? 당신이 뭔데요? 당신은 그 애의 이름도 얼굴도 몰랐잖아요. 당신은 우릴 버렸잖아요. 그 돈으로 뭘 하라고요? 은지는 이미 없어요. 그 아이가 웃던 소리, 울던 소리. 이제 영원히 들을 수 없는데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죠? 제 손가락 사이로 그의 셔츠가 구겨졌어요. 농사일로 굳은 제 손, 파출부일로 거칠어진 손가락이 그의 깃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우리 은지는, 내 새끼는 당신 같은 사람 살리려고 세상 떠난 게 아니에요. 그제야 정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몰랐어. 내가 임신한 걸.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죠. 47년이 지났어요. 지금 와서 뭘 어쩌겠다고. 내가 그 애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동네 손가락질 받으면서 비 오는 날 시장에서 김밥 말면서 밤새 병간호하면서.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정우는 말없이 제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아. 다만 알아주었으면 해. 내 딸이 내 생명을 구했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어. 정우는 쓰게 웃었어요. 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겠지만 난 심장외과 의사가 됐어.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지. 하지만 실상은 모든 걸 일에만 바쳤어. 가족도 없이 아무도 없이 저는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딸의 사진이 있었어요. 병원 봉사활동하던 모습이었죠. 이건 어디서 구한 거예요? 장기이식 단체에서. 내 딸이 생전에 봉사활동을 많이 했더군. 장기기증 캠페인도 했고. 숨이 막혔어요. 그러고 보니 딸아이는 늘 남돕는 걸 좋아했었죠.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곤 했어요. 당신 가슴에서 뛰고 있는 그 심장. 그건 내 새끼예요. 정우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딸이야. 매일 아침 이 심장이 뛸 때마다 생각해. 봉투 안에는 의료 진단서도 있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서류를 읽었습니다. 서연, 선천성 심장 질환 의심. 추가 정밀 검사 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손녀, 내 전부인 서연이 심장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얼마 전에 숨이 차다해서 검사받고 걱정을 하고 있던 문제였거든요. 기증자를 찾으면서 인맥을 통해 은지의 의료 기록을 살펴봤어. 심장 전문의로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지. 은지의 심장에는 경미한 이상이 있었는데 내 가족력에 있는 심장 질환과 비슷한 패턴이었어. 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어요. 그래서 은지의 딸인 서연이의 의료 기록도 확인했어. 비슷한 징후가 보이더라. 이건 유전성 심장 질환일 가능성이 높아. 아직 초기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해. 그 돈, 내 손녀를 위해 써.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은지가 내게 주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은지가 그를 살렸듯이 이제 그가 은지의 딸을 살리려는 건가? 이건 단순한 보상금이 아니었어요. 이건 생명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도 없었어요. 그저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새끼, 내가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 은행 VIP 상담실에서 나와 택시를 탔어요. 손을 떨며 기사에게 집 주소를 말했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47년 만에 정훈을 다시 만났고 제 딸의 심장이 그의 가슴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손녀 서연이의 심장병. 집으로 가는 내내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구로공단 자리엔 이제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예전에 야학을 하던 골목길은 찾아볼 수도 없었죠. 세상은 변했는데 제 가슴속 상처는 그대로였어요. 택시비를 치르고 낡은 빌라 계단을 오르는데 옆집 문이 열렸어요. 연주야, 서연이 학교에서 데려왔어. 우리 집에서 놀고 있어. 김순자는 제가 구로공단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예요. 지금은 같은 빌라에 살며 서연이를 돌봐주곤 했죠. 어머, 얼굴이 하얗네. 무슨 일 있었어? 제 모습이 너무 안 좋아 보였나 봐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서연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왜 47년 만에 나타난 걸까? 정말 딸의 심장을 이식받고 우연히 알게 된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서연이의 심장 질환.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연주 씨, 나 정훈이야. 어제 우리 대화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 어때?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지만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만나야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앞 카페에서 만나요. 11시에.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정훈이 보였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47년 전과 다른 모습이었지만 책을 읽던 그 진지한 표정은 그대로였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정훈이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47년 동안 내게 쓴 편지들이야. 상자를 열자 수백 통의 편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편지들. 가장 오래된 것은 정훈이 떠난 직후였어요. 나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연주야.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모든 걸 방해했어. 내가 미국 유학 간 후 내가 보낸 편지를 모두 가로챘고 내 편지도 보내지 않았어. 믿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하지만 정우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죠. 그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가 47년 전에 정훈에게 보냈던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자 제 젊은 시절 글씨체가 보였어요. 정훈 씨,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당신을 닮은 아이가 생겼어요. 눈앞이 흐려졌어요. 이 편지는 정훈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받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편지들을 발견했어. 모두 아버지 서재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지. 그제서야 모든 걸 알게 됐어. 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 편지를 보자마자 필사적으로 당신을 찾았어. 하지만 너무 늦었더군. 연락처도 바뀌고 옛 주소지에도 없었고 수소문에도 단서를 찾을 수 없었어. 그러다 내 심장이 멈췄고 이식 수술을 받게 됐지. 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내게 내 미래를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가문의 체면 때문이었어. 여공과 사귀는 아들이 창피했던 거지. 그러니 당신에게 돈을 주고 떠나라 했다더군. 제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 시대엔 흔한 일이었죠. 부유한 집안과 가난한 공장 여공. 우리 사이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던 거예요. 너는 거절했고 내가 굴하지 않자 결국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연주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말문이 막혔어요. 그 모든 세월 동안 제가 정훈을 원망하고 있을 때 그도 속고 있었다니. 난 그걸 믿었어. 철없던 세상 물정 모르던 22살 의대생이었으니까. 그래도 널 잊지 못했어. 매일 편지를 썼지만 보낼 수 없었어. 내가 행복하게 살길 바랐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47년의 세월, 서로를 오해한 채 살아온 시간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은지를 찾게 된 거예요? 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심장 이식 후 기증자의 정보를 알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 하지만 난 의사였고 인맥이 있었지. 그리고 심장을 받은 후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 꿈? 그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들, 본 적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내 모습이 자꾸 꿈에 나타났어. 세포 기억이라고 하더군. 장기 이식 후 기증자의 일부 기억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대.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TV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봤어요. 동시에 가슴이 저릿했어요. 우리 은지의 일부가 정훈 안에 살아있다는 거니까요. 인맥으로 계속 알아봐서 결국 강은지라는 이름을 찾아냈어.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강현주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정훈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어요. 은지의 출생증명서였어요. 아버지 이름 칸이 비어있더군. 태어난 해도 1979년. 내가 떠난 직후였어. 그 순간 알았어. 그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걸.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우리 은지는 이미 죽었는데. 정우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용서받으려는 게 아니야. 단지 우리 딸이 내게 준 이 생명으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 그리고 서연이의 심장병을 알게 됐을 때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우연이 아니라니요? 유전성 심장 질환이야. 내 가족력에 있는 병이야, 연주야. 내 아버지도 심장병으로 돌아가셨고 나도 심장이 약했어. 아마도 은지에게 내 유전자가 전해졌고 다시 서연이에게. 첫날 은행에서 만났을 때도 들었지만
감당하기 힘든 말이었어요. 우리 서연이의 심장병이 정훈의 가족력 때문이라니. 하지만 치료할 수 있어. 내가 평생 심장 전문의로 살면서 연구한 게 바로 이 질환이야. 우리 서연이를 치료할 수 있어. 우리 서연이라는 말에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제 와서 우리라고 말해요? 정훈의 눈에 상처가 스쳤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미안해. 넌 47년을 혼자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갑자기 나타나 이러니. 하지만 서연이를 돕게 해줘. 가족은 아니더라도 의사로서라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이의 치료를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그 아이는 제게 남은 전부니까요. 치료비는 얼마예요? 10억으로 충분할까요? 정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돈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직접 치료할 거야. 비용 같은 건 생각하지 마. 병원에서 급한 호출이 와서 정훈이 나간 후 저는 한동안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서연이의 치료를 위해선 정훈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돌아보니 김순자였어요. 연주야, 여기 병원에 지인 병문안 왔다가 널 봤어. 그런데 방금 박정훈이랑 있었던 거 맞지? 깜짝 놀랐어요. 순자는 47년 전 야학에서 저와 정훈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았어? 세상에, 그 사람 요즘 TV에도 가끔 나오잖아. 미국에서 온 유명한 심장 전문이라고. 근데 너랑 무슨 관계야? 순자의 질문에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이 오랜 친구에게 거짓말할 수는 없었어요. 실은 우리 은지 아버지야. 순자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뭐? 그럼 47년 전에? 아니, 세상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우리 은지 심장을 정훈이 이식받았대. 순자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시 후 그녀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편에선 여전히 정훈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손녀 서연이를 위해 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은지의 심장이 그의 안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우고 나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앨범 속 낡은 사진들은 시간의 무게를 견디며 희미해져 있었지만 그 속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1978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때로 돌아갔어요.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책은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농사일을 도우면서도 학교 공부만큼은 놓지 않았죠. 시골이지만 고등학교 수석 졸업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연주야, 대학은 생각도 하지 마라. 내 동생들 학비도 벌어야 하는데.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로 제 꿈은 접혀야 했습니다. 장녀였으니까요. 그래서 구로공단으로 떠났어요. 야간조 일하며 동생들 학비 보태주겠다고. 1978년 서울행 시외버스를 타고 처음 구로공단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났어요. 회색빛 공장 건물들과 매캐한 공기, 나이 어린 여공들의 피곤한 얼굴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죠. 공단 기숙사는 좁고 답답했어요. 2평 남짓한 방에 4명이 함께 지냈죠.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일하는 생활. 쉬는 날엔 고향에서 가져온 책을 읽거나 동생들에게 보낼 편지를 썼어요. 월급의 대부분은 집에 붙였지만 조금씩 모아 동대문 시장에서 헌책을 사기도 했죠. 야, 연주야. 또 책이냐? 오늘은 우리랑 같이 놀러 가자. 동료 여공들은 제가 쉬는 날마다 책을 읽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에겐 꿈이 있었거든요. 언젠가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가겠다는.
그러던 어느 날 공장 게시판에 야학 모집 공고가 붙었어요. 근처 교회에서 대학생들이 무료로 가르친다는 거였죠. 가슴이 뛰었어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야학 수업 날 교회 지하실은 어둡고 습했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눈빛만은 반짝였어요. 대부분 저처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과학을 가르칠 박정훈입니다. 그때 처음 정훈을 만났어요. 서울대 의대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다른 대학생들과 달리 부드럽고 진지했어요. 이상하게도 그가 과학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업이 끝난 후 비가 거세게 내렸어요. 우산도 없이 망설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같은 방향이면 제 우산 쓰실래요? 정훈이었어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옷차림,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생겼죠. 함께 걸으며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눴어요. 공장에서 일하시는군요. 꿈이 있으세요? 정훈이 물었어요. 대학에 가고 싶어요. 검정고시 준비 중이에요. 솔직하게 대답했죠. 정훈은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대단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제가 가진 책들도 빌려드릴 수 있고요. 그날 이후로 야학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종종 함께 걸었어요. 때로는 근처 다방에 들러 책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토지 같은 소설부터 철학책까지. 정훈은 제가 읽을 책들을 하나둘 가져다 주었어요. 여름이 깊어갈수록 우리 사이도 깊어졌어요. 어느 날 다방에서 정훈이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연주 씨, 나 당신을 좋아해요. 단순한 호감이 아닌 진심 어린 고백이었어요. 저도 정훈을 좋아했습니다. 그건 가난한 시골 처녀가 꿈도 꿀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어느 주말 정훈은 저를 남산으로 데려갔어요. 꽃으로 가득한 공원에서 우리는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눴죠. 정훈의 꿈은 심장 전문의가 되는 것이었어요. 심장이 멈추면 사람의 생명도 끝나잖아요. 그 심장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거죠. 그날 남산타워 아래서 우리는 첫 키스를 했어요.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9월의 어느 날이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10월 초 정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미국 유학 기회가 생겼어. 아버지가 주선해 주셨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금방 돌아올게. 1년만 기다려줘. 올 때는 정식으로 부모님께 인사드릴게.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온전히 안았어요. 그것이 마지막 밤이 될 줄은 몰랐죠. 정훈은 떠나기 전날 손목시계를 선물했어요. 이 시계처럼 시간이 흘러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편지도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구로역 근처 공중전화 박스는 제가 자주 들르는 곳이 되었어요. 당시 3분에 20원 하는 전화를 걸어 서울대 기숙사에 연락해봤지만 정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어요. 미국 전화번호는 알 수도 없었고 국제 전화를 걸 돈도 없었죠. 그리고 3달째 되던 날 제 몸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냄새에 민감해졌죠. 2달 넘게 생리가 끊긴 걸 깨달았을 때 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연주야, 배 불룩한 거 뭐야? 설마. 공장 관리자의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기숙사에서 쫓겨났고 일자리도 잃었죠. 부모님께 연락할 용기도 없었어요. 고향에 소문이라도 나면 가족 전체가 손가락질 받을 테니까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정훈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의 주소는 야학 출석부에서 보고 기억해 둔 것이었죠. 성북동의 큰 저택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어요. 그제야 정훈과 제가 얼마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중년 남성이 나왔어요. 정훈의 아버지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저 박정훈 씨 친구인데요. 연락할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아, 당신이 그 여공인가? 우리 아들을 유혹한 년. 충격이었어요. 정훈이 저에 대해 부모님께 말했다는 것도, 그의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봤다는 것도, 딱 봐도 임신했군. 내 아들 인생을 망치려는 거요? 그가 잠시 집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내밀었어요. 이거면 충분하겠지? 아이는 없애는 게 네 인생 풀리는 길이야. 다시는 우리 아들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정훈이는 미국에서 약혼자를 만났어. 이번 달에 결혼할 거야.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정훈이 약혼을 했다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 눈빛에서 거짓말은 보이지 않았어요. 봉투를 던져버리고 대문 앞을 뛰쳐나왔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정훈을 사랑했던 마음만큼 미워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서울 외곽 허름한 고시원에서 홀로 지냈어요. 전단지 붙이고 식당 설거지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죠. 동생들 학비는 더 이상 보낼 수 없었어요. 그저 뱃속 아이와 함께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였으니까요. 아가야,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한 가지 위안이 있었어요. 바로 순자였죠. 구로공단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만이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연주야, 힘내. 이 고비만 넘기면 돼. 아이는 죄가 없잖아. 순자의 도움으로 작은 방을 구할 수 있었고 시장에서 간단한 일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출산을 기다렸죠. 1979년 저는 딸아이를 낳았어요. 이은지, 은혜 지혜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지혜로운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었죠.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 세상 모든 고통이 눈물처럼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소리 없이 도망간 정훈을 원망하기보다는 이 아이에게 밝은 미래를 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너만큼은 공부시킬 거야. 내가 못 이룬 꿈, 내가 이뤄줘. 그날부터 제 인생은 은지를 위한 것이 되었어요. 정훈의 기억은 깊숙이 묻어두었죠.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가 준 시계를 꺼내 바라볼 때면 첫사랑의 아픔이 새롭게 찾아왔어요.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47년이 지난 지금 시계의 주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내 딸의 심장을 안고서요. 앨범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훈을 용서할 수 있을까? 47년의 시간은 충분할까?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아니라 서연이의 건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은지가 남긴 유일한 선물인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서랍에서 오래된 손목 시계를 꺼냈어요. 47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였죠. 배터리만 갈면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 우리의 멈춰버린 시간도 다시 흐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정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이 검사 예약을 잡았어. 내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소아심장과로 와줘. 전화를 끊고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이 아이의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서연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와 은지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은지가 떠난 후에도 그 방은 그대로 두었거든요. 대학 졸업장, 봉사상, 그리고 책들. 모두 은지의 흔적이었어요. 책장 위에는
은지의 앨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첫 번째 앨범을 펼쳤어요. 은지의 돌 사진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죠. 미혼모로서 은지를 키우는 일은 전쟁 같았어요. 낮에는 파출부 일을 하고 밤에는 포장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야간 보육시설에 은지를 맡기는 날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우리 은지는 너무나 밝고 씩씩하게 자랐어요. 엄마, 오늘 선생님이 내 글씨가 제일 예쁘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은지는 공부에 재능을 보였어요. 항상 반에서 1등이었죠. 누구에게 물려받은 건지 책을 읽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마치 어린 시절의 저와 비슷했죠. 은지야, 배고프지? 엄마가 라면 끓여줄게. 늦은 밤 공부하는 은지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던 기억이 났어요. 때론 저도 은지 옆에서 검정고시 공부를 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뭐해요? 엄마도 공부하는 거야. 엄마도 옛날에 꿈이 있었거든. 은지는 제 곁에 앉아 같이 책을 들여다봤어요. 우와, 엄마 공부 잘하네. 나보다 더 잘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딸과 함께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죠. 은지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지역 전문대학의 야간 과정에 입학했죠. 낮에는 파출부, 저녁에는 대학생. 쉽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은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었어요. 앨범 속 사진들을 넘기다 보니 은지의 고등학교 시절이 나왔어요. 교복 입은 모습이 그렇게 단정하고 예뻤어요. 성적표를 받아오던 은지의 얼굴이 환했어요. 엄마, 1등 했어요. 그날 저는 은지에게 처음으로 정훈 이야기를 조금 들려줬어요. 내 아빠도 공부 정말 잘했어. 의대생이었거든.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아요? 아빠는 멀리 외국에 가셨어. 언젠가 돌아오실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딸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정훈이 우리를 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은지는 서울대 간호학과에 합격했지요. 엄마, 서울대 합격했어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 중 하나였어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보람을 느꼈죠. 은지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고 저는 서울의 대치동에서 파출부 일을 구했어요. 부잣집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일이었죠. 이모, 이 문제 좀 알려주세요. 가끔 숙제를 도와달라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제가 검정고시와 전문대를 나온 덕분에 초등학생 숙제 정도는 도울 수 있었거든요. 그 집 아이들이 공부할 때면 우리 은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앨범을 넘기다 보니 은지의 대학 시절 사진이 나왔어요. 흰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은지는 병원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특히 소아암 병동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좋아했죠. 23살이던 어느 날 은지가 희망에 찬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병원에서 장기기증 캠페인을 했어요. 나도 서명했어. 제 마음은 뭉클했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도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따뜻한 아이로 자랐으니까요. 우리 은지는 착하기도 하지. 엄마처럼요. 엄마도 항상 남 도와주잖아요. 은지의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한 것은 그저 딸을 위해 열심히 산 것뿐인데 은지는 그것을 남을 돕는 일로 보고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은지는 서울의 큰 병원에 취직했어요. 간호사로 일하며 석사 과정도 밟았죠. 저는 그런 딸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은지가 37이 되던 해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던 은지였기에 더욱 놀라운 소식이었죠. 적지 않은 나이에 찾아온 임신이었지만 은지의 눈빛에는
결심이 보였어요. 아빠는 누구니? 대학 동기예요. 하지만 책임질 수 없대요.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었어요. 마치 저주처럼. 엄마 미안해요. 엄마랑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야, 은지야. 내가 내게 온 건 축복이었어. 내 아이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은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죠. 첫 돌, 첫 운동회, 초등학교 입학식. 모두 제가 혼자 찍어준 사진들이었어요. 그때 맹세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은지는 이미 사회생활을 오래 했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죠. 안정적이던 직장 생활도 임신으로 인해 어려워졌고 결국 저와 은지 그리고 새 식구 서연이까지 3명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2017년 봄 서연이가 태어났어요. 작고 여린 아기였지만 건강했어요. 은지는 육아휴직 후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저는 계속해서 파출부 일을 했어요. 서연이가 태어난 후 우리 집은 더 행복해졌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내가 그린 거예요. 손녀가 그림을 들고 뛰어오면 세상 모든 피로가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2020년 봄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그때였어요. 엄마, 나 서연이랑 놀이터 다녀올게요. 마스크 꼭 쓰고 갔다 올게요. 은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이은지 씨 보호자 되십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달려간 병원에서 들은 소식은 청천벽력이었어요. 은지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를 감싸 안고 몸을 던져서 아이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지만 은지는 뇌사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은지가, 내 소중한 딸이 병원 복도에서 서연이를 안고 울고 있는데 의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혹시 장기 기증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환자분이 기증 의사를 밝히셨더라고요. 그제야 생각났어요. 은지가 대학 시절부터 장기 기증 서약을 했었지.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은지의 마지막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아이 마지막 소원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은지의 심장, 간, 신장, 각막. 5사람에게 새 생명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유족분께는 어떤 장기가 기증되었는지 또 몇 명에게 생명을 나눴는지 같은 정보는 안내됩니다. 하지만 수혜자분의 신원이나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돼 있어서 알 수 없어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누가 내 딸의 심장을 갖게 될까? 그 사람은 내 딸처럼 선한 일을 할까? 장례식은 조용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지 못했죠. 그래도 은지의 대학 친구들과 봉사활동 동료들이 찾아와 조문했어요. 은지는 늘 남을 먼저 생각했어요. 마지막까지도. 친구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딸은 너무 착했어요. 나쁜 세상에서 너무 선한 아이였던 거죠.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3살배기 손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어, 서연아.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 속에서 계속 살고 있어. 그날부터 우리 집은 둘이 되었어요. 화목하던 새 식구의 집에 은지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서연이는 종종 엄마 사진을 보며 말을 걸었어요. 엄마, 오늘 할머니랑 놀이터 갔어요. 엄마가 좋아하던 그네 탔어요. 앨범을 덮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열었어요. 마지막 장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곳엔 은지가 유품으로 남긴 일기장 사진이 있었어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 봉사활동에서 장기 이식 대기자들을 만났다. 심장이 필요한 환자, 간이 필요한 환자, 모두 생명의 끈을 간절히 붙잡고 있었다. 내 몸의 일부가 누군가의 생명이 된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일이 있을까? 엄마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은지는 저를 닮아 남을 돕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정훈을 살렸네요. 모든 것이 운명처럼 얽혀 있었나 봐요. 정훈과 제가 만난 것, 은지가 태어난 것, 그리고 은지의 심장이 정훈에게 간 것까지, 그리고 이제 서연이의 심장병까지. 앨범을 덮고 은지의 방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정훈의 제안을 받아들여야겠다고.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은지의 마지막 선물인 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47년의 상처와 오해를 넘어설 때가 됐어요. 내일은 서연이와 함께 병원에 가야 해요. 그곳에서 정훈을 만나고 서연이의 치료에 대해 상의해야 해요. 아마도 그건 은지가 바라던 일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를 깨웠어요. 서연아, 오늘은 학교 안 가고 병원에 가볼까? 서연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할머니, 나 아픈 거 아닌데? 가슴이 아팠어요. 아직 서연이는 자신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서연이가 얼마나 건강한지 한번 봐주신대. 괜찮지? 아이는 순수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에게 새 원피스를 입히고 머리도 예쁘게 묶어줬어요. 소중한 내 손녀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보이길 바랐거든요. 할머니, 그 병원에 가면 엄마도 만날 수 있어요? 질문에 숨이 막혔어요. 은지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 병원이라는 걸 서연이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나 봐요. 아니, 서연아.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잖아. 하지만 엄마는 항상 서연이를 지켜보고 있어. 택시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해 소아심장과로 향했어요.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주 씨, 서연아. 정훈이었어요.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죠. 그의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박정훈 교수, 심장이식센터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연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훈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이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정훈이 부드럽게 웃으며 서연이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안녕, 서연아. 난 박정훈 의사야. 오늘 서연이 심장 소리를 들어볼 거야. 아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서연이의 모습이 어린 시절 은지와 너무 닮아 있어서 가슴이 저렸어요. 정훈도 같은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그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렸으니까요. 진료실로 들어가자 다른 의사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연주 씨, 이쪽은 김태현 교수예요. 소아심장 전문이죠. 검사가 시작됐어요. 심전도, 초음파, 혈액검사. 서연이는 용감하게 모든 검사를 받았죠. 간호사가 아이에게 스티커를 주며 칭찬해줬어요. 우리 서연이 정말 씩씩하네. 검사가 끝나고 서연이는 밖에서 간호사와 함께 놀게 했어요. 저와 정훈, 그리고 김 교수만 남았죠. 검사 결과를 봤을 때 김 교수가 말했어요. 확실히 선천성 심방 중격 결손증이 의심됩니다. 심장 내 구멍이 있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죠. 숨이 막혔어요. 구멍이 있다니.
치료는 가능한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고 아직 크기가 작아요. 수술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정훈이 나섰어요. 내가 직접 수술하고 싶어? 태연 교수님과 함께 김 교수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어요. 정훈 교수님, 아무래도 환자와의 개인적 관계가 있으신데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내 경험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두 의사가 전문 용어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말없이 지켜봤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 순간 서연이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저 간호사 언니가 재미있는 얘기 해줬어요. 심장이 뛰는 이유가 우리 몸에 사랑을 보내는 거래요. 서연이의 순수한 말에 우리 둘 다 미소 지었어요. 정훈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서연아, 내 청진기로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볼래?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훈은 청진기를 서연이 귀에 꽂아주고 자신의 가슴에 대게 했어요. 들려? 이게 내 심장 소리야. 서연이가 신기해하며 웃었어요. 쿵쾅쿵쾅? 정말 커요. 정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금 서연이가 듣고 있는 심장은 은지의 심장이었으니까요. 그날 늦은 오후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정훈과 다시 만났어요. 서연이는 병원 놀이방에 맡겨두고요. 서연이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정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수술이 필요해. 빨리 할수록 좋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얼마나 위험한 수술인가요? 소아심장 수술은 언제나 위험이 따르지. 하지만 내가 있어. 내가 직접 할게. 정훈의 단호한 말에 안심이 됐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됐어요. 47년 전 내가 당신을 떠났을 때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이제 와서 서연이를 구할 기회가 생겼는데 놓칠 수 없어. 내가 가진 기술로 서연이를 도울 수 있어. 은지가 내게 새 생명을 주었으니 이제 내가 은지의 딸에게 그 생명을 돌려줄 차례야. 이것이 은지가 바라던 것일까요? 자신의 심장으로 아버지를 살리고 그 아버지가 다시 자신의 딸을 살리는 것.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순자가 전화가 왔어요. 연주야, 괜찮아? 서연이 검사 결과는? 순자의 다정한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수술이 필요하대. 곧 해야 한대. 세상에. 걱정 마, 내가 곧 갈게. 수술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일주일 후. 모든 준비를 할 동안 서연이를 관찰해야 해. 입원이 필요해. 곧장 서연이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린아이지만 정말 용감했어요. 할머니, 선생님이 내 심장 고쳐준대요. 그리고 나면 엄마처럼 튼튼해진대요. 그날 밤 병실에서 서연이를 재우고 복도에 나왔어요. 그때 정훈이 다가왔어요. 연주 씨, 이거 봐. 그가 건넨 건 은지의 일기장이었어요. 집에 있던 물건인데 어떻게 이걸? 당신 친구 김순자 씨가 가져왔어요. 수술 전에 은지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더니 은지의 일기장을 펼쳤어요. 거기엔 은지가 장기기증에 대해 썼던 글이 있었죠. 내 심장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준다면 그보다 값진 일이 있을까? 엄마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눈물이 흘렀어요. 은지는 정말 저를 닮아 따뜻한 아이였어요. 정훈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 은지가 정말 멋진 사람이었구나. 당신이 잘 키웠어요. 함께 눈물을 흘리는데 갑자기 병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우리가 뛰어들어가자 서연이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요. 간호사가 외쳤어요. 정훈이 즉시 의사 모드로 전환했어요. 응급조치 준비. 수술을 당장 해야겠어요. 세상이 천천히 돌았어요. 서연이가 응급 상황이라니. 내 손주, 은지의 딸,
내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이 아이를 잃을 수는 없어요. 소리 없이 기도했어요. 은지야, 내 아버지가 이제 내 딸을 구할 거야. 내 심장으로. 응급실로 서연이를 이송하는 동안 내내 제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간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정우는 벌써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죠. 연주 씨,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어요. 내 손주의 생명이 달린 종이에 서명하는 것.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내 서연이를 정훈의 손에 맡기는 건데. 걱정 마세요. 내가 반드시 살릴 거예요. 정훈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연이는 이미 마취 상태로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정훈 씨, 우리 은지가 당신을 살렸듯이 이번엔 당신이 서연이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수술실 밖 대기실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순자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연주야, 마셔봐. 체력 보충해야지. 순자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47년 전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내 곁에 있어주는 친구였어요. 순자야, 갑자기 너무 무서워. 서연이가 내게 남은 전부인데. 순자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서연이는 괜찮을 거야. 박정훈이 최고의 의사라며. 게다가 은지의 아버지잖아. 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러다 문득 궁금증이 들었어요. 근데 넌 어떻게 은지 일기장을 가져올 생각을 했어? 순자가 살짝 미소 지었어요. 사실 박정훈이 내게 부탁했어. 은지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그래서 내 집 열쇠로 가져왔지. 정훈이 그렇게까지 은지를 알고 싶어 했다니. 47년 전 우리 사이에 있었던 아픔을 뛰어넘어 이제는 은지를 통해 우리가 다시 연결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더디게 흘렀어요. 수술실 앞 디지털 시계는 이미 3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정훈이 나왔습니다. 수술복은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 서연이는 이제 괜찮을 거야.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훈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정훈도 저를 안아주었어요. 47년 만의 포옹이었죠. 잠시 후 회복실로 이동한 서연이를 볼 수 있었어요. 작은 몸에 온갖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지만 숨은 안정적으로 쉬고 있었죠. 서연이 옆에서 하룻밤을 지새웠어요. 정훈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그는 의사 가운을 벗지 않은 채 서연이의 심장 모니터를 계속 확인했어요. 다음 날이 되니 아이는 좀 더 생기를 찾고 있었어요. 정훈이 청진기로 서연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상태가 정말 좋아. 아주 건강한 심장 소리야. 서연이가 정훈을 빤히 쳐다봤어요. 선생님, 내 심장이 고쳐진 거예요?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서연아. 이제 내 심장은 아주 튼튼해. 그럼 선생님도 내 할아버지처럼 나 오래오래 지켜줄 수 있어요? 그 순수한 질문에 우리 둘 다 놀랐어요. 정훈이 저를 바라봤어요. 제 허락을 구하는 눈빛이었죠.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서연아. 나는 내 할아버지야. 이제부터 널 계속 지켜볼게. 서연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요? 할머니, 맞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응, 서연아. 내 할아버지야. 엄마의 아빠지. 서연이가 신기한 듯 정훈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근데 왜 지금까지 안 왔어요? 정훈이 부드럽게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가 아주 멀리 있었거든. 하지만 이제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정훈이 제 곁에 앉았어요. 연주 씨, 늦었지만 이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47년의 시간, 딸의 상실, 그리고 손녀의 위기. 모든 고통을 지나 이제야 찾아온 눈물 나는 평화였어요. 서연이가 우리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우리 손 위에 놓였죠. 이제 우리 셋이 가족이네요. 정훈과 제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창가에 놓인 은지의 사진이 햇살에 빛났어요. 마치 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죠. 서연이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일주일 후 아이는 퇴원했고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매일 우리 집에 들르며 서연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오늘 심장 소리는 어때요? 서연이가 매일 묻곤 했죠. 정우는 청진기로 아이의 심장을 들으며 웃었어요. 완벽해. 내 심장은 정말 건강하게 뛰고 있어.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잠든 후 정훈과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연주 씨, 앞으로 어떻게 지낼 계획이야? 솔직히 저도 잘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글쎄요. 파출부 일 계속하면서 서연이 키우겠죠. 다른 계획은 없어요. 정훈이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내가 도울 수 있게 해줘. 서연이는 내 손녀야. 그리고 당신에게 47년 동안 빚을 진 셈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훈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47년의 원망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이기도 했으니까요. 미안해, 연주 씨. 내가 바보라서 당신 인생을 망쳤어. 내가 그때 더 용기 있게 행동했다면, 아버지에게 맞서고 찾아봤더라면, 정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항상 강인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던 그가 제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 당신과 은지에게, 그리고 이제 서연이에게도.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속 얼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47년간 단단히 얼어있던 분노와 원망이 이제 충분해요. 우리 모두 상처받았어요. 당신도 나도. 하지만 이제는 서연이에게 집중해야 해요. 이제부터는 서연이의 할아버지로 함께 해주세요. 그 아이에게는 가족이 필요해요. 정훈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인가? 허락해주는 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미움보다 용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였으니까요. 다음 날 우리는 은지의 묘소를 함께 찾았어요. 서연이는 엄마 사진 앞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놓았죠. 엄마, 나 이제 건강해졌어요. 할아버지가 고쳐주셨어요. 정우는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은지의 묘비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가 흔들리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은지야, 아빠가 늦게 왔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딸이었다는 걸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심장이 나를 살리고 그 심장으로 내가 내 딸을 살렸어. 이런 운명이 있을까? 그날 묘소를 떠나며 정훈이 제게 물었어요. 연주 씨, 내 집이 서울 대병원 근처에 있어. 그곳으로 이사 오면 어떨까? 서연이 통원 치료도 편하고. 놀랐어요.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으니까요. 그건 좀 급한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비록 작지만 은지의 기억이 있는 곳이라. 정훈이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서두르지 말고.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알려줘. 시간이 흘러 서연이는 정훈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주말마다 정훈이 서연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이나 박물관에 다녀왔죠. 처음엔 불안했지만 서연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어요. 어느 날 정훈이 10억이 든 통장을 다시 내밀었어요. 제발 받아줘. 이건 은지가 남긴 유산이야. 서연이의 미래를 위해. 한참을 고민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던 그 돈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어요. 서연이의 미래와 은지의 뜻이라면. 알겠어요. 하지만 이 돈으로 강은지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은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정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멋진 생각이야. 내가 도울게. 그리고 서연이 교육비와 생활비도 따로 마련할게. 그렇게 우리는 강은지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미혼모 가정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재단이었죠. 은지가 살아있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정우는 병원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 장학재단 일과 서연이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어느 화창한 일요일, 우리 셋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서연이는 엄마의 졸업사진 옆에 그 사진을 놓았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정훈이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47년 전 그가 제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모델의 새 손목 시계였어요. 처음 당신에게 시계를 줬을 때 했던 말. 기억해? 시간이 흘러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이 시계처럼. 눈물이 흘렀어요. 정훈이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어요. 47년이 지났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이제는 우리도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은지야, 내 아버지가 돌아왔다. 47년 만에.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평화가 느껴진다. 용서하려 해. 내 딸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니까.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어딘가에서 은지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은지가 종종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제야 정말 행복해질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이제 같이 살면 안 돼요? 저녁 식사 중에 순수한 아이의 질문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훈의 눈빛에서 희망을 받고 제 마음에도 같은 희망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이가 잠든 후 테라스에 나와 별을 바라봤어요. 47년 전 정훈과 처음 만났던 그 날처럼 별이 많은 밤이었죠. 문득 정훈이 건넨 새 손목 시계를 바라봤어요. 시계는 멈추지 않고 째깍째깍 흐르고 있었죠. 마치 우리의 시간처럼. 창밖으로 보이는 별 하늘에 은지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 모두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새 세대를 잇는 하나의 심장, 그리고 다시 시작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